유럽 한복판에 대한민국이라는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쇄적이기만 했던 유럽 방산 시장이 대한민국 무기 체계의 우월한 성능 앞에 무장해제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동유럽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 무기의 처참한 뻥스펙이 드러난 반면 대한민국 무기 체계의 비교 우위는 더욱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소련권 장비 편제를 많이 운용하던 동유럽 나라들이 눈이 뒤집혀 대한민국 무기 체계로 송두리째 갈아타고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이제는 온 유럽이 대한민국 무기 체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요청대로 왜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유럽의 마음을 훔칠 수밖에 없었는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체코 언론사인 CG 디펜스에서는 K2 흑표 전차가 체코의 전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현재 체코는 자신들의 주력 전차인 T-72 노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T-72는 1972년 도입된 전차로 개발 당시에는 125mm 활광포를 탑재해 약 3,400mm의 관통력을 가졌고 450mm 정도의 방호력을 가져 매우 뛰어난 성능이라 평가받았던 2.5세대급 전차입니다. 미국이 1979년에 개발한 105mm 초경 M1 에이브람스의 관통력보다 뛰어나면서 장갑도 비슷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소련을 중심으로 동유럽 국가들은 이 전차를 엄청나게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만든 지 50년이 다 되어가다 보니 우리 국군의 M48처럼 세월의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사용불가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란을 두려워한 소련이 의도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에게 성능 저하형을 배치했기 때문에 체코군의 T-72는 성능으로 보나 노후화로 보나 쓸모없는 폐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그래서 현재 체코군은 구형 72를 포함해 구소련제 장비들을 전면 교체하기 위해 여러 초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차와 장갑차를 교체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전차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배경의 원인이 참으로 복잡합니다. 러시아는 적성국이고 독일과는 이민 문제 등으로 사이가 나쁜 데다 미국제 무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체코 언론 CG 디펜스는 대한민국의 K2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보도했습니다.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2, 메르카바, T-90과 T-14는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데 반해 K2는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전혀 없으며 성능도 훌륭하고 가격도 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방산무기 돌풍은 K2만이 아닙니다. 호주에서 활약하며 유명해진 레드백 역시 체코의 쇼핑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요. 지난 11월 체코는 BVP2를 대체할 신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영국 BAE 시스템즈의 CV90과 독일 라일메탈사의 링스를 구매하지 않기로 발표했습니다. 입찰 요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악화된 체코와 독일의 외교 관계가 문제였으리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체코가 AS21 레드백을 도입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독일제 KF41 링스와 CV90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보병 전투차를 구매하려면 한국의 AS21 레드백이 유일한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무기 돌풍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슬로바키아가 지난 11월 3일 대한민국의 FA50 도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제 무기의 명성이 체코까지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슬로바키아는 L-39 알바트로스 전투기 대체로 한국의 FA50 총열대를 5억 달러를 통해 도입하기로 협약했습니다. L-39는 체코의 에어로사가 1971년 개발한 전투기인데요. 훈련기로 개발되었지만 매우 저렴한 가격과 약 1톤 정도의 폭탄을 탑재한 공격기로 운영할 수 있어 그 범용성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체코의 T-72처럼 도입한 지 거의 50년이 된 고물입니다. 그래서 폭장량 9톤의 우수한 경공격기인 FA50을 도입해 전력 공격을 메우려 하고 있는데요. 한때 중국이 슬로바키아에 무기 수출을 제한했으나 중국과 외교적인 분쟁을 겪은 슬로바키아는 신뢰할 만한 거래 상대인 대한민국을 골랐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한국 무기에 눈독을 들이자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우리 무기를 이전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나라가 유럽에서 아주 유서 깊은 방산 국가들로 명성이 드높기 때문입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과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여러 무기 제조 시설을 건설한 조병창이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체코를 병합한 나치 독일은 체코제 무기와 공장을 이용해 전 유럽을 정복할 강력한 전차를 개발하고 생산했습니다. 이런 방산 전통은 소련의 위성국이 된 뒤에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비록 소련제 무기를 카피하는 신세가 되기는 했으나 L-39 같은 명품 무기를 생산하며 강소방산 수출국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체코가 항공무기에 집중
집중하고 있으니 유럽 국가들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격을 맞댄 동유럽 국가들의 러브콜이 아주 거셉니다. 현재 동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이 러시아를 상대하는 최전선에 있음에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독일에 대한 불만이 상당합니다. 독일은 냉전이 종료된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군축을 거듭하면서 새 무기를 지원하기는커녕 기존 무기를 유지 보수해주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 주변 국가들이 새로운 거래 상대를 찾고 있는데요. 그 상대로 지목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꾸준한 기술 개발로 축적한 기술력과 그에 반해 저렴한 가격이 마케팅 포인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부터 무기의 국산의 필요성을 깨닫고 남들이 무기 개발을 포기할 때 묵묵히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K2, K9 기갑 장비부터 대구급 기반의 호셀리젤급, 푸미푼 아든야대급 호위함 같은 군함까지 거의 모든 무기를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들며 수출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즉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가히 최적의 거래 상대라 할 만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이 동유럽에 무기를 수출하게 되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나라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화 운동을 탄압한 프라하의 봄 사건을 비롯해 위성국이던 여러 동유럽 국가들을 탄압하고 착취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접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러시아를 두려워하면서 견제하려 합니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노르웨이는 지난 2019년 K9 23훈과 K10 6대를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 K2 전체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불과 수일 전인 작년 12월 29일에 노르웨이에 도착해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후년인 2024년에 도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반노국가 폴란드는 2018년 현대로템과 합작해서 K2PL 전차 개발을 발표했고 K9 차체를 수입해 크랩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또 2021년 7월 폴란드가 에이브람스 25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산 무기 도입 계획이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폴란드가 신형 전차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K2PL의 수출이 아주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렇듯 러시아와 사이가 나쁜 주변 국가들이 구형 무기들을 한국산 무기로 교체하면서 러시아가 아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라 할지라도 한국산 첨단 무기로 도배된 나라들과 싸운다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현재 러시아군의 상태는 아주 처참합니다. 옛 소련의 중심 국가로서 소련제 무기를 가장 많이 물려받아 아주 강력한 무력과 군사 기술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군사력을 유지할 역량이 전무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수호이 57이나 T-14 아르마타, 2S-35 같은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도 생산을 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수호이 57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냉전이 한참 진행 중이던 소련 시절 미국이 F-15, F-16 전투기를 뛰어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진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새로운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PAK-FA로 이름 붙은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F-22를 대응하기 위한 목표로 러시아가 가진 모든 기술력을 투입해서 개발했는데요. 그 결과 수호이 57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전투기 생산을 완료했습니다. 수호이 57은 F-22, F-30와 비교해서 그 성능은 비등하거나 약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호이 57이 지금 나왔다는 것인데요. 2022년 1월 현재 미국은 F-22 랩터의 퇴역을 검토하는 한편 차세대 전투기인 엔가드의 개발을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호이 57은 경쟁 상대였던 F-22가 조기 퇴역을 하니 마니 하는 판에도 양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70대를 보유한다는 계획과 달리 두 자리 숫자도 생산하지 못한 것이 지금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T-72 B3M 같은 옛소련제 장비를 개량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국의 러시아의 적들이 한국제 첨단 장비로 군대를 강화하니 러시아로서는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상황이란 것입니다.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게 됐다는 것은 외교적으로는 다소 불안 요소가 발생했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의 군사외교 능력이 향상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과거부터 무기 수출로 국제외교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나라는 어느 시대고
또 아주 극소수의 강대국뿐이며 그 나라 중 우리 대한민국이 포함돼 한국산 무기가 유럽의 정세에 미칠 정도란 것은 우리 국력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가 불검 사업을 통해 한국에 전한 군사기술은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보복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며 세계 정세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 국가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주외교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체 공군의 10%에 해당하는 전력을 상실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정말 엄청난 참패인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3월 8일 기준으로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전투기 52기, 헬리콥터 69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세한 내용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그 목록이 정말 놀랍습니다. 러시아 공군이 자랑하던 최신의 전투기들이 잔뜩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전폭기 임무를 수행하는 수호이 34를 시작으로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인 수호이 17이 우크라이나에게 격추됐으며 심지어 시아가 가진 가장 최신형 전투기인 수호이 35의 격추까지 확인됐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전폭 임무를 수행하느라 무장을 잔뜩 실은 수호이 34나 수적으로는 많아도 성능이 떨어지는 수호이 27이야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해도 F-15EX와 견줄 수 있다던 4.5세대 하이급 전투기 수호이 35가 격추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인데요. 이로 인해 개전 초기 러시아군이 일방적으로 제공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 비싸고 유지하기 힘든 현대 전투기가 과연 전쟁에 필요하겠냐는 회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러시아조차 우크라이나의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는데 고작 대한민국이 중국은커녕 북한의 방공망이나 제대로 뚫을 수 있겠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는 전혀 걱정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기술적인 측면과 전술적인 측면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군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술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기술 격차는 이미 상당히 좁혀진 상태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곧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는 KF-21 보라매입니다. KF-21 보라매는 전장 16.9m, 전폭 11.2m, 전고 4.7m의 미들급 전투기로 장기적으로 5세대 전투기로 개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KF-21이 추가적인 개량을 거치면 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최상급인 F-35 전투기에 준하는 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지금이야 한국의 항공기술력이 많은 언론 매체에 공개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한국의 방산기술력에 신뢰가 쌓인 상태이지만 처음 KF-21 개발 당시만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발도 상당했습니다. 이제 겨우 첫 국산 전투기를 만드는 한국의 4.5세대 전투기가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배치까지 완료한 러시아의 전투기에 견주는 것이 가당키냐 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블록3까지 개량된 KF-21은 러시아가 개발 예정이던 최신형 전투기와 비교해도 훨씬 우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 중입니다. 그 비교 대상은 바로 러시아가 새로 개발한 5세대 전투기 수호이 체크메이트인데요. 수호이 체크메이트는 2021년 러시아의 수호이사가 모스크바 국제 에어쇼에서 공개한 신형 로우급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로우급이라고 해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성능을 가졌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체크메이트는 전장 17.5m, 전폭 11.8m로 KF-21보다 훨씬 큰 기체입니다. 크기만 따지면 무려 F-22와 맞먹고 수호이 57과 비등할 정도인데요. 이 덕에 폭장량과 항속거리가 매우 우수합니다. 최대 폭장량 7.4톤, 항속거리는 2,900km에 달해 로우급임에도 불구하고 KF-21과 비슷할 정도로 성능이 좋습니다. 심지어 가격까지 저렴합니다. 제작사인 수호이는 체크메이트가 로우급 전투기를 강조하며 KF-21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체크메이트가 등장하면서 한국의 KF-21 보라매의 수출길이 막혔다는 비관론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제 항공기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 대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GPS인데요. 2016년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하면 수호이 34 전폭기가 민수용 GPS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러시아가 글로나스라는 자국산 GPS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운영하는 군용 GPS에 심각한 성능 부족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군용 항법 장비가 시도 때도 없이 고장이 나니 상용 GPS 장비를 비상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러시아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기껏 첨단 전투기를 사더라도 엉터리 항법 장치 때문에 정밀 유도 무기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레이더입니다. 아무리 러시아의 최첨단 전투기라 할지라도 서방에 비해 레이더용 반도체 소재 기술이 떨어지는 러시아의 상황을 고려하면 아무리 첨단의 레이더라 하더라도 성능이 좋을 수가 없는데요. 심지어 경제 제재로 외산 부품을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전보다 성능이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첨단 전투기라는 체크메이트나 수호이 57조차 KF-21보다 레이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F-21은 국산 A사 레이더의 탑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에 따르면 이번에 KF-21을 위해 개발된 A사 레이더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레이더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이미 남아공에서 1차 테스트가 마무리됐고 곧 다가올 3월 중순부터 국내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비행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한국은 러시아보다 더 뛰어난 A사 레이더를 통해 체크메이트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 방산업계는 그야말로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물건을 팔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수출입이 차단되면서 수출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당장은 급한 대로 중국에 의존하면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제 무기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점차 도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체크메이트의 구입을 희망하던 친러계 국가들조차 러시아산 무기 도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 전투기까지 폐기하거나 싼 값에 중고로 팔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즉 동구권 국가들은 이제 새로운 전투기 도입은커녕 자신들이 보유 중인 러시아제 전투기의 유지 보수조차 어려워졌다는 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반면 KF-21은 수출 전망이 매우 밝아졌습니다. 방산산업 붕괴가 예정되어 있는 러시아와 달리 제작사인 카이가 수년간 인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생산력을 올리면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우수한 기술을 가진 베테랑 기술자들을 대거 공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바로 무너진 러시아 항공사들에서 러시아 기술자들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실사례도 있었는데요. 바로 불검 사업입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탄생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한국에 그 어떤 기술도 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건 어느 국가나 당연한 일입니다. 극비 기술이야말로 러시아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빚진 달러를 현금으로 상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대통령이 된 옐친이 연달아 실정을 저지르면서 소련 붕괴 직후보다 경제가 더 나빠지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국가가 완전히 해체될 수준의 경제위기에 직면하자 팔 수 있는 건 닥치는 대로 팔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최첨단 전차와 각종 군사 장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검 사업에서 넘어온 첨단의 러시아 방산 기술은 딱히 한국이 좋아서 최신의 무기를 넘긴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전과 달리 사정이 좀 나아진 2차 불검 사업에서 첨단 무기 대신 한물간 대전차 무기인 메티스M을 넘기며 자국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태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로 신흥국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한국이 IMF를 맞았던 1990년대 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경제위기를 겪자 한국에게 청궁 공동개발을 제안했는데요. 이처럼 러시아는 경제가 흔들릴 때만 한국을 찾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양국 국민들의 교류가 늘고 호감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또 불검 사업의 대가로 러시아에 전달된 한국의 컵라면과 초코파이 그리고 오뚜기 마요네즈가 러시아의 국민 음식이 됐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러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의 관계는 항상 철저하게 계산적인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번 대러 경제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궁극적으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러시아에서 기술자와 각종 기술을 들여온다면 우리 방산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 제재가 완화되는 대로 러시아제 군용 장비를 헐값에 들여와 우리 첨단 무기를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활용하면 소련 시절부터 AH-64 아파치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KA-51을
통해 우리 차세대 헬기의 동축 반전 로터를 개발할 수 있고 T-14 아르마타는 차세대 전차를 개발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KH-47 킨잘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한층 더 올려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유주 우주왕복선을 운영하던 러시아의 우주과학자들은 누리호를 뛰어넘는 더 우수한 우주 로켓을 개발하려는 한국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까지 아시아에서 우주산업 중심 국가를 차지하고 국방력 세계 10위권 진입을 위해 제2차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을 심의했습니다. 이 심의에서 처음으로 전투기 독자 개발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2001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천명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표했을 만큼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의지가 컸습니다. 이를 계기로 KF-X 사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반면 우리 주변국들은 한국보다는 빠른 움직임으로 자국 전투기의 국산화에 매진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이들은 우리와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며 우리의 영해와 영공에서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은 툭하면 우리의 실질적 지배지인 이어도 상공과 서해를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며 한국과의 외교 마찰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군함과 항공기로 한국을 위협했으며 지난 2019년에는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오만방자한 행동을 자행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H-6 폭격기와 러시아 투폴레프 95 폭격기 그리고 A-50 조기경보 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 식별구역인 카디지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한 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2차례 걸쳐 7분간 침범했습니다. 두 나라들은 모두 자신들의 합법적인 훈련이었다며 한국의 항의에 대해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중로가 보인 폭격기들의 의미는 단순한 무력 도발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을 철저히 무시한 행동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투폴레프 95 폭격기는 투폴레프 160과 함께 러시아 항공 핵전력의 중추를 이루는 폭격기들입니다. 최대륙 중량은 200톤급으로 미국의 B-52 폭격기, B-767 여객기, 일류신 76 수송기와 같은 대형 항공기입니다. 2015년에는 대-IS 군사 개입에 의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의 거점에 폭격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폭격기는 적 후방 깊숙이 침투해 핵무기와 대량의 재래식 무기로 중요 목표물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따라온 중국의 H-6K 폭격기도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폭격기인지를 알면 우리 국민들이 분명 많이 분노를 하셨을 텐데요. H-6K 폭격기의 최대 주익 폭장량은 약 9톤 정도로 대한민국 공군의 F-15K 슬래미글의 11톤보다 적기 때문에 자칫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폭격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가 약 2000km에 달하는 CJ-10 순항미사일을 6발이나 장착할 수 있어 중국 본토 내에서도 한국, 일본, 동남아 등 동아시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위협이 되는 기체입니다. 즉, 두 나라들은 한국은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의 수뇌부와 영토는 언제든지 박살낼 수 있다는 뜻의 전략무기들을 한국 영토에 보란듯이 들고 온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 대놓고 우리의 영공을 해집고 다닌 것인데요. 한국의 국방력이 아무리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세계 2위, 3위인 두 나라에 비하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라도 대한민국은 반드시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 자주국방에 초석을 다지할 필요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전투기 개발에 앞서 처음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던 중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항공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이라 해도 국내 수요 물량으로는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수차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며 우리의 첫 국산 전투기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반면 우리의 주변국들은 차곡차곡 자신들의 국산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수호-57은 러시아의 최신의 5세대 전투기인 만큼 각종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전투기이며 현재 F-22 랩터의 유일한 대항마로 평가되고 있는 기종입니다.
미국 측에서도 스텔스 성능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능이 F-35보다 상위 체급인 전투기로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수호이 57은 전장이 20.1m에 달하며 F-22와 동일하게 단 한 명의 조종사가 탑승합니다. 최고 순환 속도는 마 1.6에 최고 속도는 마 2.0이며 최대 항속거리는 4,500km인데요. 무장은 30mm 기관포 1문과 무장 장착 포인트가 내부에 6개, 외부에 6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베일에 쌓여있던 기체인 만큼 정확한 무장량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F-22와 동급의 전투기로 알려진 만큼 무장량은 F-22 전투기와 비슷하거나 살짝 우위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반사 면적은 1제곱미터에서 0.1제곱미터인데요. 이 정도 크기면 레이더의 비둘기 정도 크기의 새로 보이는 정도입니다. 반면 F-22의 반사 면적인 RCS 값은 0.01제곱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곤충 정도의 크기로 아무리 레이더 성능이 뛰어나도 사람의 육안으로 찾기에는 불가능한 크기입니다. 스텔스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F-22가 최고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는 스텔스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텔스 도료도 바르고 설계도 새로 하고 외부 장착물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엔진 흡입구를 뒤틀어 연료출도 최소화했습니다. 레이더 체계의 경우 SH-11MIRES란 이름의 항전 장비로 통합된 체계로서 기수 레이더의 X밴드 주레이더와 날개 L밴드 레이더를 중심으로 동체 배열된 다중밴드 레이더를 사용하는데요. 사실 전투기에서 레이더의 성능이 전투기의 성능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수호이 57은 알려진 카탈로그 스펙으로는 미국의 F-22를 압도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검증되지 않았지만 수호이 57에 탑재된 통합 레이더 체계는 BVR 규정에 있어 최대 300에서 400km라는 조기 경보기급 탐지 범위를 지니고 있고, 이 탐지 범위 내에 존재하는 표적 중 32개의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표적을 선별하여 추적한 다음 최대 8개의 표적과 동시 교전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스펙의 전투기가 실전에서의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수호이 57은 모두 시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정식 취향용 기체가 아닙니다. 때문에 단 한 번도 실전 운용된 적이 없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F-22보다 뛰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호이 57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전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부터 러시아는 미국이 무기 체계를 대항하기 위한 여러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F-22 랩터에 대적하는 것이 수호이 57이라면 F-35 라이트닝2에 대적하는 최신의 스텔스기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호이 체크메이트인데요. 러시아는 지난 2021년 7월 22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세계 전투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 군사, 경제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라고 하면 단연코 미국일 것입니다. 하지만 군사력에서 미국과 패권을 겨룰 수 있는 나라를 고르라면 그 나라는 러시아일 것입니다. 그동안 두 국가는 창과 방패 싸움처럼 서로 비슷하게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면서 서로의 대항마를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요. 수호이 체크메이트도 그러합니다. F-35가 전 세계에서 빅히트를 치는 것이 배가 아팠는지 러시아는 자국의 모스크바 에어쇼 막스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스텔스기를 선보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수호이 체크메이트입니다. 체크메이트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경 전술기입니다. 명명된 체크메이트는 체스용으로 어떤 수를 두어도 패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 전투기가 발표되면서 한국의 KF-21이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의도를 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러시아의 수호이 체크메이트가 개발 완료되면 우리의 보람에는 사실상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발도 들이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러시아 국영방산 수출업체인 UAC에 따르면 러시아는 해당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지 이제 막 2년도 안 됐다고 밝혔으며 현재 단계까지 빠르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슈퍼컴퓨터 기술과 가상 테스트를 통해 혁신적인 속도로 개발할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체크메이트는 이미 시험 단계까지 도달한 상태이며 또 비행이 가능한 시제기가 완성됐거나 완성이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런 간소화된 제작 방법으로 기체 단가를 가해 충격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였습니다. 러시아 언론사는 해당 기체의 초도 비행이 2023년으로 잡혀 있으며 2026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발표 당시 이 기체의 예상 가격은 2,500에서 3,000만
30만 달러로 하나 약 300에서 350억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금액은 일반 전투기로서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또 스텔스 소재로 개발한 전투기가 이 정도 금액이라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요. 대당 1,700억 원을 호가하는 F-35보다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심지어 우리나라가 한창 개발 중인 KF-21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4.5세대와 5세대 사이의 전투기들은 가격과 성능 부분에 압도적인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수호의 체크메이트는 아직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대당 3천만 달러 수준의 파격적인 단가를 무기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경공격기인 F-50의 판매 단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F-50은 4세대급 경공격기인데 반해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는 어쨌든 5세대급 전투기입니다. 체크메이트의 제조사에 따르면 이 전투기는 전장 15m, 최고 속도 마 1.8에서 2.0 속도로 3,000km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최대 이륙 중량 18톤, 최대 무장 탑재량은 7.4톤입니다. 탑승 인원은 출품된 시제기를 바탕으로 한 명만 탑승하는 단자형이지만 복자형이나 무인기로의 개발도 진행 중인데요. 엔진은 수호이 57에 탑재된 것과 같은 추력 33,050파운드의 AL41 F1 터보팬 엔진을 하나 장착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 나온 전투기인 만큼 첨단의 항전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주장하는 기술 수준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수호이 체크메이트는 첨단 인공지능이 탑재된 컴퓨터가 부조종사 역할을 수행하고 전투기 내부의 고장을 스스로 진단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조종사의 편의를 굉장히 올린 것으로 실제로 고장을 알아서 진단하고 해결하면 전투기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현대전장의 체계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상황을 인공지능이 분석한 뒤 조종사의 헬멧 디스플레이로 띄워주며 상황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이는 마치 F-35의 HMDS 헬멧과 유사한 기능으로 보입니다. F-35 전투기는 미군의 전력을 최고로 끌어올릴 최첨단 무기로 각광받는 동시에 수많은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킨 주역입니다. 하지만 F-35에 탑재된 첨단 기능을 부정하는 이들이 없을 정도로 F-35의 첨단 장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이 집약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유명한 게 가상현실 헬멧인 HMDS입니다. 일명 신의 눈으로 불리는 이 헬멧은 하나로 약 5억 원이나 하는 무시무시한 비용만큼이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사실 기존 전투기에서 사용하던 헬멧은 무겁고 시야각도 좁습니다. F-16을 2000시간이나 조정했던 미공군 안데르오타 소령에 따르면 전투기 헬멧은 마치 오토바이 헬멧 앞에 큰 컴퓨터를 박아놓은 느낌이었다고 말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F-35 헬멧은 2kg밖에 나가지 않는 무게와 함께 지금까지 조종사들이 보지 못한 상황이 지키는가 공중 속력, 고도, 목표물 정보, 그리고 근접하는 위협을 알려주는 것까지 모두 헬멧 바이저에 보여줍니다. 해당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래 보이는 이 두 눈과 같은 렌즈들은 HUD 프로젝트를 비춰주고 바로 위에 보이는 렌즈는 나이트 비전으로 야간 투시경 시스템입니다. 또한 F-35 전투기 기체 외부에 탑재된 6개의 카메라에서 촬영한 실시간 영상을 헬멧 바이저에 전송함으로써 전후방은 물론 상하좌우 360도의 시야가 모두 확보되는 신의 눈을 갖추게 됩니다. 조종사는 이를 통해 전장의 360도 시야를 확보하게 되어 더욱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미국과 유사한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 러시아가 얼마나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에 칼을 갈고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메이트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투기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레이더를 수호이의 57가 동일한 A사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최대 300km의 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6개의 목표물과 동시 교전을 치를 수 있습니다. 조정석 앞부분에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인 IRST를 장착했는데 여기에 360도 전방위를 탐지할 수 있는 EOTGP 전자광학 시스템도 장착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제시한 성능 제한과 가격은 마치 모든 사람이 꿈꾸는 전술기임에 충분합니다. 러시아는 향후 최대 300대가량의 체크메이트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결국 향후 개발될 양상기체의 성능과 가격 조건에 달려
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이런 성능 재현에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가 국제시장에 데뷔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충동할 경쟁 기종은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와 스웨덴 사부의 JS-39 그리펜 전투기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세계 전투기 시장을 처음 두드리는 한국의 KF-21은 기존에 쟁쟁한 경쟁자들에 더해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도 경쟁해야 하는 상당히 힘든 싸움이 예견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5세대 스텔스기를 이렇게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수호의 체크메이트는 엔진과 레이더 성능은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기존 수호의 57의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며 개발 비용을 최소로 줄였다고 러시아 측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극한으로 줄인 기체 단가를 통해 미국의 F-35가 비싸서 사지 못한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체크메이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투기도 수호의 57처럼 실전에서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군사 전문가들도 러시아의 카달로그 스펙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오죽하면 뻥 스펙을 자랑하는 러시아산 무기는 70%만 믿으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 가격에 5세대급 스텔스기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한국의 KF-X 사업에 들어간 돈만 무려 8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오죽하면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은 이번 국산 전투기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KF-21과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는 비슷한 체격의 전투기인 만큼 판매 시장도 충분히 겹치고 있습니다. KF-21의 전장은 16.9m이며 중량 12톤, 승무원은 1명이 탑승하는 단자형과 2명이 탑승하는 복제형 모두 개발할 예정이고 최대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또 최대 속도 마 1.8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장으로는 10개의 하드포인트에 각종 미사일과 로켓 폭탄 등을 7.7톤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F-18 슈퍼호넷이 사용하는 F-414 터보팬 엔진이 2개가 장착됩니다. 이렇듯 기체 제원만 보면 한국의 KF-21과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 주요 경쟁사들과 달리 KF-21을 진화하는 플랫폼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 전투기의 플랫폼을 사용하면 제작 및 개발 단가가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했듯이 한국도 이를 반영해 블록3부터는 4.5세대급 전투기가 아닌 5세대급 스텔스기까지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 기간은 단축되면서 비용도 함께 절감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나라는 러시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을 지긋지긋하게 하는 중국도 있습니다. 1995년에 5세대 스텔스기 개발에 착수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 첫 비행에 성공한 미국의 F-22에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중국의 청두항공과 선양항공이 참가했는데 청두사가 결국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 사업을 따낸 것이 현재의 젠20입니다. 젠20은 전장 20.9m, 최대 속도는 마 1.7이며 엔진은 2개의 터보팬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 11톤의 폭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는 내부 무장창도 있는데 중앙 내부 무장창에는 6발의 공대공 미사일과 양측 2개의 내부 무장창에는 2발의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젠20은 미국의 1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117의 잔해를 바탕으로 얻은 미국의 스텔스 기술로 제작됐기 때문에 전면부의 스텔스 성능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후방은 중국이 자체 개발해서 그런지 후방에서의 스텔스 성능이 취약하고 기체 앞에 달린 카나드로 인해 레이더에 잘 포착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군 전문가들은 스텔스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인 RCS 값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중국도 잘 아는 모양인지 젠20에 대한 재원을 극비례에 붙일 만큼 중국 정부의 내부 단속도 철저한 상태입니다. 젠20은 F-22 랩터를 대항마로 만든 기체인 만큼 그 크기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F-22는 전장이 18.9m인 것에 반해 젠20은 20.9m나 되는데요. 그래서 젠20은 현존하는 가장 큰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중국의 떨어지는 기술력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작전 반경을 넓히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료 탱크와 동체가 커졌고 부족한 엔진 출력을 보완하기 위해 스텔스기에는 절대 달아서는 안 되는 카나드를 부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은 세계 제1의 뻥스펙을 자랑하는 만큼 사실 제20이 5세대기 스텔스 전투기라고 할 수 있을지 많은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성능에 대해서는 아직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젠22 F-22보다 확실한 우월점이 있다면 F-22는 유지보수를 합해 한 기당 약 4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지만 젠20은 1,3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미국산 전투기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 빼고는 밝혀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중국의 젠20은 시제기까지 포함해 총 50기가 생산되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카탈로그 스펙은 그 어떤 전투기보다 뛰어나지만 실제 전투기 성능은 그 어디에서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두 국가의 전투기 재현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는 완성형에 가까운 전투기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의 KF-21보라매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전투기가 두 나라의 전투기보다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KF-21이 블록소리로 진화하는 단계에서는 그들과 싸워도 충분히 압도하는 성능의 전투기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전통 있는 유럽의 군사강국 영국에 새로운 방산 수출기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아미테크놀로지는 하나디펜스가 영국의 MFP 프로그램을 위한 영국 파트너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AS-90의 브레이브하트 개량 계획이 취소된 이후 차세대 자주포 116문 도입을 위한 MFP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영국은 영국에게 신형 자주포 도입을 제한한 상태입니다. 한국이 제한한 개량형을 추측하면 K9은 K9A2를 바탕으로 개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K9A2에 영국이 요구하는 지뢰보호 키트, 복합 고무 궤도와 같은 첨단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은데요. 복서 장갑차를 자주포로 개량한 RCH-155, 스웨덴 아처 자주포 등이 유력한 경쟁 상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자주포들은 신속한 사격 능력과 긴 사거리를 가져 K9과 호각의 성능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차륜형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방어력과 부족한 험지 주파 능력으로 인해 영국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K9은 궤도형 차체를 통해 방어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엔진을 통해 어떤 전장에서도 운용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K9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만약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K9이 영국에 수출된다면 이는 우리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영국에 우리 무기가 수출되는 것도 그 의미가 남다르지만 이와 더불어 영국의 레드백 장갑차를 추가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영국의 레드백 수출이 무슨 말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현재 영국이 개발 중인 장갑차 사업이 사실상 모두 실패 단계로 나아가고 있어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방산 강국이었던 영국이 장갑차 개발 하나에 골머리를 앓게 된 데는 영국의 도태된 방산 기술력이 한몫하는데요. 과거부터 영국은 1980년대 개발한 FV510 워리어 장갑차를 운용 중입니다. 당시 영국은 프레스로 불리는 장갑차 도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륜형 장갑차 사업인 UV와 궤도형 장갑차 사업인 SV를 프레스에서 동시에 진행한 것이죠. 이 중 SV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한 궤도 장갑차가 그 유명한 AJAX 장갑차입니다. AJAX는 1990년도부터 스페인과 오스트리아가 사용했던 ASCOD 장갑차의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AJAX는 40mm CTA4를 탑재해 우수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이에 만족한 영국 정부는 2014년부터 5조 6천억 원을 투자해 AJAX 장갑차 589대를 구입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낙관적인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성능 테스트 단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AJAX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장갑차에 설치된 안테나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던가 설계 미스로 인해 수송기에 탑재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돼 영국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건 장갑차의 진동 문제였습니다. 장갑차의 진동이 심해 주포가 장전되지 않았고 심지어 탑승 인원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AJAX 장갑차 성능 테스트 과정에서 무려 300여 명의 병력이 청력 손상, 관절 부상, 멀미 등 심각한 부상을 입기 시작했고 영국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즉시
즉시 에이젝스 시험을 중단하고 제작사인 제너럴 다이나믹스에 성능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 뒤로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성능 개선이 완료됐다고 보도했지만 이런 보고와 달리 에이젝스 장갑차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BBC와 같은 언론 매체에서 에이젝스의 문제점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난의 물결은 정치권에서도 거세게 일어났는데요. 영국 노동당은 에이젝스로 인해 군인들의 죽음이 우려되고 누군가는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하게 군을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도입을 시작해야 하는 에이젝스는 현재까지 589대 중 단 14대만 인도받았는데요. BBC에 따르면 에이젝스는 앞으로 10년은 좋게 지나야 완료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즉 영국의 차세대 전투장갑차 도입은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에이젝스의 실패를 영국의 기술력 상실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서유럽은 오랜 평화 기간 동안 대대적인 군축을 감행한 결과 방산업체의 기술자들은 해고되거나 다른 국가로 옮겨가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 반서방 국가들이 득세해 유럽에 다시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이 다시 무기를 개발하려 해도 이미 노하우를 대부분 상실했기 때문에 현재 영국의 기술로 차세대 장갑차는 불가능한 일로 남은 것인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장갑차를 개발해버리자 이쪽으로 눈길이 쏠리게 된 것입니다. 영국이 한국의 레드백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바로 영국이 원하는 모든 ROC가 충족됐기 때문입니다. 또 그동안 영국이 골머리를 앓았던 AGX의 문제점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한국의 레드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장갑과 무장을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량이 훨씬 무거워졌는데요. 하지만 K9의 1000마력 엔진을 탑재해 오히려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확장성 또한 좋아졌는데요. 레드백은 43톤의 중량을 가지고 있지만 최대 47톤까지 하중을 견딜 수 있어 추가적인 확장이 가능합니다. 결정적으로 영국의 바이브리튼 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는데요. 바이브리튼은 영국 내 생산 기반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을 요구하는 영국의 무기 도입 정책입니다. 현재 영국은 서방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화력 지원 무기를 독자 개발하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이라도 호주의 K9 자주포 공장을 건설할 수 있고 현지 생산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영국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영국의 레드백 공장을 세워 장갑차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 레드백 엔진도 영국과 대응성이 좋은데요. 하나 디펜스가 차기 K9 자주포인 STX 엔진을 영국의 리카르도사와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영국에서 사용하는 엔진과 동일한 엔진을 레드백에 장착할 것이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도 크게 이득이라는 것이죠. 이 말 뜻은 한국의 레드백이라는 선택지는 현재 영국의 아무런 상황을 순식간에 해결해줄 해결사가 된 것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영국이 레드백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의 무기체계는 유럽산 무기를 꺾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인데요. 특히 영국이 UV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서 장갑차를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한국 무기가 영국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로 복서는 차륜형 장갑차이기 때문인데요. 차륜형 장갑차는 궤도형 장갑차에 비해 방호력이 굉장히 취약하고 야지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와 같은 대규모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차륜형 장갑차는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야지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차의 기동 속도에 발맞추기 어렵고 적포탄 한 발이면 장갑차가 파괴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미 차륜형 장갑차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단점이 있는 차륜형을 구입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국은 장비를 용도에 맞는 상황에 투입하기 위해 UV 사업과 SV 사업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아무리 장갑차의 도입이 급박하더라도 차륜형 장갑차인 복서를 SV 사업의 대체제로 구매할 일은 없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국이 SV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면 실질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장갑차는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 장갑차입니다. 즉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갑차 대결이 영국에서도 다시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 레드백이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이를 증명하는데요. 우선 경제성에서 레드백이 훨씬 뛰어납니다. 링스와 레드백 모두 영국의 기반 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단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영국이 K9과 레드
레드백을 패키지로 도입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는데요. 같은 공장에서 K9과 레드백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 한 개의 공장만 건설하면 동시에 두 가지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한국은 러시아와 정치적으로 크게 엮이지 않아 독일과는 상황이 다른 것도 장점입니다. 최종 선택은 영국의 몫이지만 이것저것 따져보아도 영국에게 가장 매력 있는 제안은 한국산 무기를 패키지로 도입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군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